악재죠, 과락이죠. 근데 오늘날 세상이 시끄러운 원인 중에 하나가 이 러시아라는 나라의 민주주의 지표가 굉장히 낮은데 이제 문제의 원인이 있습니다. 네, 왜 러시아가 낮으냐는 뭐 러시아의 역사, 문화, 정치, 사회 환경에 따라 좀 다르겠죠. 그런데 또 하나의 시끄러운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 총장님이나 저나 다 일하고 공부했던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팔이 안 됩니다. 네, 러시아 한 나라만 수치가 뭐 작으면 그런 데를 커버하겠는데 이 미국이라는 나라의 수치가 7.85. 그러면 이 7.85가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의 8.03보다도 낮은 거죠. 일본이 8.34. 자, 이게 민주주의의 보루고, 여러분 토크빌이라고 아시죠? 프랑스에서 미국의 민주주의라고 18세기, 19세기에 민주주의는 미국이 최고다라고 주장했던 책이죠. 그래서 모든 전 세계 국가는 미국의 민주주의를 다 선망하고 그렇게 해야겠다 그랬는데 미국도 A 약점에서 지금 B 약점으로 밀려가고 있습니다. 자, 이 세계에서 힘센 나라 두 나라가 또 이 수치가 안 좋은데 또 하나 수치가 안 좋은 나라가 이 차이나입니다. 1.94로 이건 뭐 러시아보다도 더 낮은 나라죠. 오히려 인도는 7.04까지 나옵니다. 동남아 국가들은 전반적으로 수치가 높지는 않습니다. 뭐 그래도 그렇게 막 시끄럽지는 않습니다. 왜? 그 일종의 약간의 계급사회, 귀족사회가 있어서. 근데 호주 같은 나라는 뭐 시끄러울 리가 없죠. 뉴질랜드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네 나라, 이 미국, 차이나, 이 나라들의 민주주의 지수의 하락. 그래서 이걸 민주주의의 퇴조라고 하는데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흔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게 수치가 언제 올라갈지 어떻게 될지는 그거는 뭐 어느 석학도 예측하기는 어렵고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런 세상이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 살고 있는 이 한반도도 그런 혼란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상한 생각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전 세계가 고르게 뭐 민주주의를 하면 뭐 그래 민주주의를 전부 가야지 그러는데 점차적으로 민주주의 하는 나라 안 하는 나라 간에 이 갈등이 생기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이거 민주주의가 우리 심성에 맞는 거야. 올해 전 세계에서 40개국에서 슈퍼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다음 달에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감들이 확산되고 있고요. 또 이거는 미국에서 여론조사, 이 퓨 리서치 센터에서 여론조사를 하다 보니까 심지어 서방의 민주주의의 모범적인 국가조차도 민주주의라는 체제에 대해서 상당히 선호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고요. 역설적으로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조사해 보니까 뭐 한국도 올라가고 인도, 멕시코, 뭐 3월 15, 16일 러시아 대선인데 스탈린이 뭐 28년 했는데 스탈린을 이제 넘어서서 푸틴이 30년을 넘어서 통치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민주주의의 위기의 시대에 지금 살고 있고 심지어 미국조차도 29%가 뭐 민주주의 하나 강력한 리더가 나와서 독재하나 뭐가 그렇게 차이가 있느냐라고 이게 29%에 해당되는 이 상황을 가지고 국제정치를 보고 제가 오늘 저녁에는 CBS 라디오에 미국 대선 토크쇼에 나가는데 너 바이든이냐 트럼프냐 다 이런 흐름 속에서 지금
치열하게 경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한국만 이렇게 시끄럽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국제 정치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대. 우리 여상원 회장님이나 금진호 장관님 이게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시면서 이런 시대는 또 이렇게 혼란의 시대는 한국 전쟁 전에 2차 대전 정도 시점 빼놓고는 아마 초유의 지금 국제 정치가 일어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국제 정치 속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한반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천리 금수강산이라고 배웠는데 우리 조상님들이 땅을 참 어려운 데 잡으셨습니다. 네, 주변에 이 슈퍼파워는 전 세계의 슈퍼파워들이 결집되는 지역이 이 코리안 페닌슐라. 네, 군사력 비교를 우리가 요즘 우크라이나나 무기를 좀 팔고 있지만 사실 이 4개 강국에 비하면 군비는 굉장히 열악한 수준입니다. 예, 이런 강국 사이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최근 상황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역사를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500년 전이면 BC 한 500년인데 동양에서는 공자 정도 살던 시대고요. 당시 서방은 프랑스, 영국, 독일도 없었고요. 그때는 이 그리스를 중심으로 한 이 지중해 있는 국가들이 문명을 이제 발전시키는 시대입니다. 당시에 제일 센 나라는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여러분들 영화에도 많이 나오죠. 자, 그리스는 도시 국가를 중심으로 발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기존의 강국 스파르타죠. 예, 군대 가서 아들한테 군대 어떠냐 그랬더니 우리 군대는 스파르타식이에요. 그러면 네가 세구나 그러죠. 거기에 대해서 상업으로 무역을 해서 돈을 벌어서 떠오르는 도시국가 아테네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두 도시국가가 경쟁을 할 수밖에 없죠. 물론 이때 다 도시국가들끼리 연합을 합니다. 그러나 페르시아의 침공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서로 협력하는 관계입니다. 자, 페르시아의 침략을 물리치고 나니까 이제 공동의 적이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스파르타와 아테네가 서로 자웅을 겨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7년 동안 죽도록 싸웁니다. 그 죽도록 싸운 전쟁이 펠로폰네소스라는 우어라고 합니다. 네, 얼마나 죽도록 싸웠는지 요즘 유럽에서 그리스 잘 산다는 소식 별로 없죠. 네, 그때 전쟁의 여파가 지금까지 오는 거죠. 네. 최강의 육군 스파르타와 해군력을 기반으로 하는 아테네의 전쟁입니다. 자, 이 전쟁을 왜 갑자기 꺼내느냐? 책이 한 권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전쟁에 참여했던 아테네의 역사가 투키디데스가 전쟁 중에 기록을 했습니다. 싸움하면서 저녁에 와서는 오늘 어떤 전쟁이 나고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된다라고. 왜 이 책이 중요하냐면요. 전부 다 8권인데 저도 다는 못 읽어보고 찾아보는 식으로만 좀 보고 있는데 이 전쟁이 이 책이 주는 의미는요. 인류 역사상 전쟁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최초의 책입니다. 동양의 교수님 손자병법이 있지 않냐. 손자병법은 병법을 중심으로 한 그런 전술이지 전쟁이 나면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고 누가 누구를 죽이고 물자를 어떻게 공급하고 그런 것을 8번에 걸쳐서 그래서 전쟁을 연구하려면 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꼭 읽어보라고들 합니다. 네, 8권이라 좀 책이 많은데요. 네, 당시의 상황을 아주 이 책을 이분법은 이 아테네는 아무래도 무역 중심이고요. 스파르타는 육군 중심의 농업 중심이었습니다. 네, 두 국가가
죽도록 싸운 것은 뭐 저희의 이제 관심사라기보다도 저희가 여기서 하나 이제 배워야 될 것은 그 투키티데스라는 이 함정이라는 트랩이라는 그거를 저희가 국제정치에 관심 가는 사람들은 이제 보려고 합니다. 당시 전쟁은 war like no other. 뭐 인류 역사상 이게 최초의 전쟁 기록이니까 뭐라고 할까요? 유례가 없는 전쟁이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죠. 27년 동안 죽도록 싸웠으니 얼마나 전쟁이 격렬했겠습니까? 자, 여기서 국제정치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전쟁을 연구해서 내놔서 많은 책들을 씁니다. 여러 권의 책이 나와 있는데 저희가 관심을 갖는 책이 몇 권 중에 하나가 Destined for War라고 지난 2016년 작년 하버드 대학에 있는 그레이엄 앨리슨 교수가 이 투키디데스 책을 가지고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즉 투키디데스가 포인트로 봤던 것은 기존의 강국 스파르타에 대해서 신흥 강국 아테네가 공격을 했다. 즉 1등과 2등의 싸움입니다. 1등은 위협을 느끼고 2등은 1등을 밀어내야지 자기가 1등이 되는 거죠. 자, 이 구조를 이 투키디데스는 바라봤고요. 그러면서 1등과 2등은 트랩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주장을 증명을 하기 위해서 1500년 이후에 500년 동안 기존 강국과 신흥 강국이 충돌한 전쟁 갈등을 16사례를 뽑아냈습니다. 멀리는 스페인이 영국을 공격하고 1, 2차 대전 때는 독일이 받고 프랑스와 영국, 가까이는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하는. 그래서 결론이 16사례를 자기가 분석해 보니까 12번이 결국은 전쟁으로 끝이 났다. 4번만 외교적인 협상으로 끝이 났다는 거죠. 왜 다 외교적인 협상으로 안 끝나고 4번만 그럴까? 10번 중에 한 7, 8번은 전쟁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러면서 이 예언을 하나 합니다. 사회과학자가 예언을 하는 게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그레이엄 앨리슨 교수는 17번째 사례가 나오는데 그게 미국과 중국의 충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72년에 여러분들 한참 일하실 때였죠. 닉슨과 마오가 만났습니다. 역사에 가정은 없지만 이 사람들이 한 10년 있다가 만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오자마자 이 앵커리지에서 만났는데 충돌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차가운 앵커리지가 아주 뜨거운 공방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면서 양측이 이제 전망을 해보면 사태는 점점 어려워진다. 특히 아까 기존의 전쟁들은 군대의 전쟁입니다. 사실 군대의 전쟁. 군인들만 주로 싸우죠. 그런데 지금 전쟁은 저희가 컴플렉스 워라고 해서 전의 전쟁, 경제 전쟁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쟁이 안 일어나는데도 미중 간에 반도체 가지고 시끄럽고 무슨 전기차 가지고 시끄럽고 그렇습니다. 기존 전쟁과 성격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민간인도 이 갈등에 역사 잠깐만 5천 년 역사를 다 말씀 못 드리고 한 10분만 중국 역사를 하면 이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예언력은 대단했던 것 같아요. 지난번에 영국 감독이 만든 나폴레옹을 봤더니 그 너무 좀 편향적으로 그리더라고요. 중국은 잠자는 사자면 깨우지 마라, 깨어나는 세계를 진동시키라고 하는데
네, 그 말이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이 나오고 나서 1세대 마오쩌둥하고요. 네. 중국에 제가 국정원 연구원장 할 때 중국의 현대국제관계관 안전부 정보기관 산하연구원하고 이제 교류를 하는데 네, 위안화 런민패를 끊어서 보면 이 마오의 얼굴이 있죠. 네, 시안을 갔습니다. 시안에 가서 시안 사변이 없었으면 시안 여기죠. 장학량이 장개석을 감금했던 서안 사변이 없었으면 마오가 과연 중국을 통일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양자강을 기준으로 해서 남북이 나눠줬을 거라고 엉뚱한 얘기를 했더니 그거는 시안사변이 있건 없건 장개석은 인민의 지지를 잃었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 그러면서 이 마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랬더니 공이 7이요 과가 3이요. 그래요? 아니 공이 7이나 됩니까? 과는 훨씬 많을 것 같은데 문화대혁명을 일으켜서 지식인들을 혼내고 인민공사에서 3천만 명이 굶어 죽었는데 어떻게 공이 7입니까? 그랬더니 이 큰 나라를 한 나라로 통일하는 것은 아무나 못한다. 그거 하나로 중국에서는 히어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날 저희가 공이 7이요 과가 3이요를 직접 중국 사람 입에서 들으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학생들한테 건국전쟁 좀 보라고 그러는데 조금 잘 안 먹혀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조금 영웅을 이렇게 옷필 때 공과를 가지고 좀 설명하는 방식을 좀 더 디테일하게 가야 되는데 그게 조금 우리가 보수층이 미숙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막 강제적으로 공국정대를 하는데 젊은 친구들이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네, 이 마오는 27년 통치하고 갔습니다. 네, 외교 캐치프레이즈는 초영감이, 영국 정도는 우리가 추월하고 미국도 기다려라. 그 다음에 이제 작은 거인 등소평 왔습니다. 예, 아직은 힘이 약하니까 도광량이고요. 누구나 부자가 되라. 그러나 가난한 사람을 잊지 마라. 선구론이죠. 흥묘, 백묘론. 네. 지금 생각하면 당연한 얘기인데 그게 뭐가 어록이 대단합니까? 남순 강화. 북경부터 선천까지 기차 타고 하루에 한마디. 그때는 보수파가 51%, 등의 개혁파가 40%라 위험한 반응이죠. 그래도 정치력을 발휘해서 정리했습니다. 그 뒤에 강택민, 호금도, 후진타오 다 문제없이 갔습니다. 그런데 이 아저씨가 오는 순간부터 저는 중국이 망하는 길에 들어선 게 이 시진핑 2기 들어서서 중국몽이라는 단어를 얘기하는 순간 중국은 하락세로 조금 일렀다는 표현을 쓰는 게 정확할지 아니면 발톱을 일찍 드러낸 게 오히려 잘 됐다. 네, 3년 전에 역사 결의를 통해서 시 주석이 이제 황제가 됐습니다. 네, 이제는 누구도 황제를 견제할 수 없죠. 그래서 민주주의 지수가 1.84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왜 중국 역사를 이렇게 설명을 드리냐면 미국과 충돌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즉 어떤 합리적인 의사결정 체제가 무너진 거죠. 네. 왜 요즘 중국에 이렇게 가서 한번 작년 7월에 보니까 복잡한 일들이 많아요. 유학 시절에 중국 애들이 영어를 우리보다 잘했는데 요즘 영어 잘 못하더라고. 예, 영어 공부하지 마. 예, 연예인 유튜브 다 금지. 예, 게임은 일주일에 3시간만 하는. 아마 우리 학생들한테 이거 3시간만 하면 큰일 날 겁니다. 네, 세계 트렌드하고는 IT 산업, 알리바바, 그런 거 안 해도 돼 이제. 말은 공동 부유라고 합니다. 네, 참 좋은 얘기죠. 공동 부유. 모두가 잘 쓰는. 왜 시 주석은 이 얘기를 꺼낼까? 네, 나름대로 또 역지사지를 해보면요.
13억 인구가 모두가 잘 살 수는 없습니다. 네, 베이징, 상하이 15,000불, 20,000불 가죠. 네, 한 1억 명. 그러나 아직 내륙으로 가면 네, 5,000불, 6,000불. 제가 미국 유학 시절에 수업을 같이 듣는 상하이에서 온 친구가 있는데 장이라고. 얘는 머리를 잘 안 감고 오더라고. 그래서 학기 끝나고 밥을 먹으면서 너는 머리를 며칠에 한 번 감니? 그랬더니 저를 딱 쳐다보더니 너 11억 중국 인구가 매일 머리 감으면 너 어떻게 되겠냐? 근데 그 얘기에 약간 충격을 받았어. 그 샴푸에 그 온수에 그래 다 사는 환경이 틀린 거지. 자기들 일주일에 한두 번. 그래 여기 미국인데 뭐 물 많이 쓴들 그래도 그게 그렇지 않다. 예, 공산당 8,500만이 지금 13억 입금을 갖고 있는데 공산당의 가장 큰 걱정은 인민과 당이 유리되는 거죠. 예, 빈부의 격차입니다. 예, 미국 민주주의의 위기 중에 하나가 금융산업, IT 산업이죠. 네, 위너 스테이크홀, 승자 독식이죠. 네. 이 빈부의 격차가 벌어지는 것은 이 공산당의 존립 기반을 무너뜨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장보다는 오히려 일부 분배 쪽으로 뭐 성장이 돼야지 분배도 할 텐데 하여튼 공동 부유의 그 의미는 그런 고민이 있다고 봅니다. 네. 자, 이 중국몽이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다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바다로. 네. 2012년에 시주석이 오더니 퍼스트 라인을 그었습니다. 제1도연선. 네. 또 세컨 라인도 그럴 수 있다. 예, 바다는 뭐 3해리까지 영해죠. 그리고 200캐리 배타적 경제 수역을 제외하고는 항행의 자유가 국제 해양법에 보장되죠. 그런데 여기 선을 긋고 앞으로 이 동네 지나가려면 검문 검색 받아야 되고 통행료도 좀 내야 돼. 그러면서 이거 군인이 단속하면 어때요? 총격전이 벌어지니까 해경법을 발의합니다. 해양 경찰이 단속을 합니다. 네, 이 바다로 나온다는 건 이 팽창이에요, 팽창. 자, 이 중국이 뭐 전쟁을 2차 대전에 한 경우에 한국 전쟁 빼놓고 인도, 소련, 베트남 세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네 번째 케이스가 타이완이 되지 않겠냐는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바다로 나와서 어떻게 하냐면 갑자기 저 이어도의 암초처럼 거기다가 철제 구조물을 설치하고 시멘트를 들이붓습니다. 네, 그리고 엔티 액세스. 네, 미국, 일본 항공모함이 오는 걸 아예 막고요. 네, 공해라는 개념을 거부합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일본 절대 가만 안 하겠습니다. 네, 일본은 제일 가까운 이 시가키 섬이요. 이 대만과의 거리가 130km로 이 타이완의 140, 150km 뭐 못지않게 가깝습니다. 뭐 여러분 타이완 가면 좀 의아스러운 게 있죠. 일제 강점기에 지은 총독부 건물이 다 그대로 있죠. 제가 국정원 연구원장한테 초청받아서 가서 이거 왜 안 부시냐고 그랬더니 저보고 왜 부시냐고. 네, 본토가 해준 게 뭐가 있나? 뭐 일제 강점기에 SOC 한 게 뭐가 나쁘냐? 우리하고 개념이 많이 틀립니다. 네, 아베 총리, 전 총리를 비롯해서 일본 정치인들이 홍콩에서 일어난 일이 대만에서 일어나면 안 된다. 네, 침략하면 가만 안 있는다는 거죠. 네, 중국의 위협은 원력, 장기적 고려가 아니고 근무, 단기적 외교하고 국방비를 빠르게 일본도 늘리고 있습니다. 집단 자위권을 형성한다는 거죠. 이 사우스 차이나 씨는 중국, 일본, 미국, 대만 오지 않습니다. 네, 3년 전에는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이 왔을 때 저희가 가서 함상에서 뭐 회의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지역이 최대의 하나의
씨루트, 바다죠. 자, 그러면 중국은 타이완을 공격할 것인가 여러 가지 있죠. 우리로서는 요 원유 수입의 라인이죠. 니미츠 제독이라고 여러분 주말에 미드웨이라는 영화 보셨을 겁니다. 수도를 빼앗기고 전쟁에 승리한 나라는 있지만 석유 수송료를 빼앗기고 전쟁에 이긴 나라는 없다라는 유명한 발언을 했습니다. 제가 근데 요즘 책을 읽다가 니미츠 제독의 기도라는 글을 읽고 굉장히 감명을 제가 적었습니다. 늙어가면 불의한 무리를 봤을 때 내 손으로 한 방에 저들을 처단하겠다는 생각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하여튼 니미츠 제독이라는 사람이 재밌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챕터로 가서 동북아로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Deep Alliance, 미국 대선은 초유의 대선입니다. 132년에 만에 징검다리 대통령 후보가 나왔습니다. 81세, 77세 올드 어르신들이 나왔습니다. 바이든은 한마디로 외교정책에서 Deep Alliance, 깊은 동맹으로 국제정치를 관리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게 인도, 오스트레일리아였고요. 자, 지금 김정은의 고민 중에 하나는 워싱턴에서 노스코리아라는 단어가 사라졌다는 거죠. 지금 워싱턴의 관심은 타이완. 이게 이제 김정은이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이죠. 지난번 선거에서 친미 노선을 주장하는 후보가 이제 라이칭더가 당선이 됐습니다. 이 앞으로 대만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미난 여론조사가요,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때 미군이 직접 도와줄까? 여론조사들이 대만 사람이 65%. 1년 있다가 우크라이나 전쟁 난 다음에 조사해 보니까 안 도와주더라. 34%죠. 34%. 대만 가봤더니요, 군인들 4개월 가더라. 아니 4개월 갑니까? 그랬더니 자기네도 원래 36개월 시작했대요. 선거 한 번 할 때마다 4, 5개월씩 줄어가지고 이제 4개월 남았대요. 4개월 동안 뭐합니까? 2달 동안 훈련 받고 2달 동안 자대 배치받아서 사진 찍고 전역한다. 이래갖고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네들도 큰 걱정이야. 그래서 올해 라이칭더가 되고 나서 법 개정을 통해서 1년으로 좀 늘려보려고 한답니다. 자, 우리 병사들 지금 18개월 가는데 아마 지금 노심초사하고 또 지켜보는 게 혹시 또 야당에서 저 선거 공약으로 1년으로 줄인다고 할까 걱정. 아직까지는 안 나오고 있는데 국회의원 선거는 안 나오고 있는가. 아마 대선이 되면 복무기간 줄인다고 분명히 나오고. 가장 큰 변수는 이 후쿠시마가 역사의 종을 대만의 자강 문제가 대만을 지킬 수 있는. 저 학교 연구실에 한 달이나 한 달 반에 아니면 현안 있으면 중국 대사관의 영사가 제 담당 영사가 찾아옵니다. 그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보고하죠. 연초에 왔을 때 그랬어요. 타이완을 공격합니까? 그랬더니 외교적인 협상을 해보고 안 되면 발언이 작년하고 달라졌어요. 그 사람 그 발언 직접 하는 거 아니고요. 다 베이징에서 지침받아다. 그래서 이거 타이완에 공격을 하면 피해가 발생한다. 타이완 안 가봤죠? 그랬더니 자기는 타이완 못 간대. 이 타이완에 가보면 해변이 이게 암벽 스타일, 절벽 스타일이라 해병대가 상륙해서 가다 보면 위에서 총 쏘면 다 죽는다 그랬더니 나보고 웃어요. 미사일 한 100발 쏘고 낙하산 타고 내려오면 되지. 뭘 걱정하냐. 그래서 그 미사일 쏘면 TSMC 다 망가지는데 그거 TSMC 하나 남은 건데 그거
폭파하고 타이완 점령해서 뭐가 득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권의 문제 아닙니까? 주권의 문제. 네, 생각하는 이게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굉장히 강력하게. 네, 이제 한반도 쪽으로 더 오도록 하겠습니다. 만주를 일찌감치 12살에 떠들어다녀서 중국말을 잘합니다. 그래서 한국전쟁이 끝나고 뻑 하면 기차 타고 베이징 갔었죠. 옛날 자기 만났던 사람들하고 중국어로 저렇게 떠들고 합니다. 네, 2015년에 중앙일보 제가 칼럼 요청을 하고 베이징에 갔습니다. 예, 중국 전승절 70주년이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갈까 말까 망설였는데 중국에서 뭐 극빈 대우해준다고 그래서 고민 끝에 갔죠. 시주석 옆에 서고 최용해는 여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 이제 중국이 우리의 통일 정책에 지지를 보내는구나. 저녁에 칼럼을 쓰고 있는데 중국 친구가 뭐 이메일을 보냈다고 저한테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읽어보라고. 논문 제목이 보니까 중국이 북한을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 3가지라는 영어 논문이더라고요. 중국 사회과학원 유자연. 첫째, 북한은 불이치다 이거죠. 중국이 바다로 나가는 불이치인데 불이치를 점령하는 자가 그 지역을 점령합니다. 둘째, 스테타스큐. 한반도에는 노르스 앤 사우스 코리아가 있는 게 가장 중국의 의기에 부합합니다. 물론 뭐 노르스가 사우스를 병합하면 그건 대차죠. 그렇지 않을 바에는 투 코리아 팔리시 인 코리안 페닌슐라가 좋다라는 거죠. 예, 저희가 이제 뭐 중국 백두산을 가보죠. 어떻게 생겼나. 네, 인천공항에서 비행기 타면 요렇게 비행기가 날아갑니다. 요렇게 갖고 연길 공항에 내립니다. 예, 안내하는 사람이 내일 아침 5시에 호텔 로비에 나오세요. 그러면 한 2-3시간 버스 타고 북파, 서파 올라가죠. 예, 해를 뜨는 걸 보면 감개무량하죠. 야, 이거 고구려 시대 우리 땅인데 우리가 이 후손들이 잘못해서 이걸 빼겼구나. 그러면 중국의 공안들이 옆에서 쭉 사진을 찍습니다. 이 한국어른들은 오기만 하면 이 빠이산을, 자기네 장백산을 자기네 땅이라고 그러는데 명청시대에 동북을 잃으면 천하를 잃는다는 표현인데 이거 통일되면 한국은 영토분쟁이 될 것이다. 절대 통일시켜주면 안 된다. 제가 이 논문을 읽고 그냥 글을 쓰다가 방향을 다시 또. 예, 이 3대 원칙은 시진핑이 한국을 방한오래 하든지 안 하든지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기본입니다. 뭐 어떤 중국의 제스처가 있건 없건. 네. 이게 기본적으로 저희 이야기고요. 어제 3월달에 왕이 외교부장이 이제 그만두는데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은 중국의 의견을 따라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북한의 합리적인 안보 우려를 고려해야 된다. 그래야지 한반도 문제가 해결된다. 예, 북한 편을 확실히 들고 그 사람이 그만둡니다. 이제. 자, 이제 핵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영화 오펜하이머 보신 분 보셔야 됩니다. 이 영화. 네네. 이 영화 보셔야 돼요. 보셨어요? 네네. 지금은 이제 넷플릭스에 찾으면 나옵니다. 네. 이번에 오스카상 마이클 롤란 감독이 싹 쓸었잖아요. 네. 이 영화를 제가 왜 보라고 학생들이나 젊은 친구들이냐면 이래야 핵 문제를 그나마 저희가 이렇게 몸으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제발 파묘 그런 것만 좀 보지 마시고 이런 영화를 좀 보셔야 됩니다. 이런 영화. 네, 이게 300만에 붙여서 이거 비싸게 들어갑니다. 네, 한국 사람들 맨날 마동석이 조폭 영화만 보냐고 반기문 총장님이 저한테 왜 한국 사람은 조폭 영화만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저희는 연구원 내리고 제가 2번이나 직접 봤습니다. 표사적으로 이거 봐야지 핵 문제를 이해한다. 네. 이 45년 8월 6일 날 예, 핵폭탄이 떨어지는 걸 듣고 오펜하이머가 Now I become death, destroyer of the world. 나는 죽음이요 이제 세계의 파괴자가 됐다고 이 사람이 자책을 하죠. 왜냐하면 핵무기 하나가 떨어짐으로써 반경 5km에 살아있는 사람 7만 명이 현장에서 사망합니다. 반경 50km에 사람 20만 명이
방사능에 시달리다가 사망해요. 여러분 일본 가시면 도쿄 보시고요. 하루 시간 내서 기차 타고 신간센 타고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오면 핵 기념관, 기념관이 있습니다. 여기 나가사키 기념관 제가 갔을 때 200엔인데 입장. 가니까 무서워요. 교회가 무너지고 학교가 무너지고 공장이 무너지고 애들 저를 안내하는 일본 교수한테 근데 이 전쟁의 발발을 그런 거는 어디냐 말을 하는 일본 사람들 좀 이상해. 이 전쟁의 배경은 피해 상황만 잔뜩 자기들이 피해자라는 걸 강조를 하더라고요. 다만 이걸 한번 봄으로써 이 핵이 얼마나 무섭다라는 전대미문입니다. 자, 여기서 국제정치이론 박사과정에서 핵무기 이론을 조금 배워줍니다. 자, 여러분 남자분들이 군대 생활할 때 썼던 탱크, 오늘도 김정은이 탱크하는 사진 나와서 제가 칼럼을 쓰고 있는데 이런 걸 컨벤셔널한 재래식 무기라고 합니다. 나 포병했어. 재래식 무기죠. 어떤 포도 한 번에 사람을 7만 명 죽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천 개의 재래식 무기가 있지만 하나의 핵무기를 당해내지 못한다. 그래서 게임이 안 된다. 그래서 시메트리의 반대말 A를 붙여서 그 시메트리야. 이 핵무기의 비대칭성 때문에 모든 독재국가 강대국은 핵을 가지려고 합니다. 전 세계 9개국이 있습니다. 네. 모택동은 군부의 핵 개발 제안을 받고 이 가난한 나라에서 핵을 개발하는 게 맞냐. 그런데 군부에서 그래야지 미국, 소련이 우리를 무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승인을 했습니다. 1년 만에 사막에서 핵 실험이 성공했다라는 보고를 받고 딱 2가지 얘기를 합니다. 첫째, 어차피 써먹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 소련한테 우리가 핵을 갖고 있다는 건 꼭 알려주더라고요. 디터런스입니다. 억지 쓰는 억지가 아니고 막아내는 억지. 사전에 디터런스. 내가 태권도 3단이면 지나가는 애가 나를 한방 감히 못하겠죠. 네. 중국의 핵실험에 성공하자 인도 군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시뮬레이션이 100전 100패입니다. 그래서 인도도 1974년에 핵개발에 성공합니다. 국경을 맞대고 있는 파키스탄, 이거 지도상으로 지금 작업을 했는데 가보니까 인구가 2억이에요. 파키스탄 군부 역시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핵개발 위에는 대안이 없다고 해서 암스테르담에 있는 압두르 칸이라는 자기네 물리학자를 데려다가 핵개발에 성공을 해서 밸런스. 이스라엘은요, 프랑스 유대인 다 도와줬습니다. 미국이 무기나 NCL입니다. 이스라엘에 핵이 있다고도 말하지 않고 핵이 없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한반도 문제죠. 북한의 핵개발 역사는 사실 1950년대로 갑니다. 김일성이 일본이 항복했다는 소식을 듣고 믿지를 않습니다. 아니 그 천황의 군대가 어떻게 항복을 하지? 핵폭탄 2발 맞고 항복했습니다. 그때부터 핵에 관심을 가요. 54년에 원산의 핵 물리학 독서를 만들고요. 55년에 소련의 유학생들을 보냅니다. 65년도에 조청년 앞에서 10년 안에 핵 개발을 한다고 선언을 합니다. 북한 정권의 역사와 같이 하는 거죠. 2006년, 9년, 13년, 16년, 17년 6차례 핵실험을 줍니다. 아침에 우리 공학을 하신 주총장님 앞에서 기술을 얘기하는 게 제가 쑥스러운데 요 핵무기 만드는 방법을 제가 1분 30초만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요걸 알아야지 북한 핵의 문제점 9시 뉴스를 또 이해하게 됩니다. 이 핵폭탄은요, 이 땅속에 지하 우라늄 원석 1000톤을 캐면 그 안에 순수 우라늄이 1kg 나온답니다. 참 근데요, 왜 북한이 핵을 만들 수 있냐면 이게 400만 톤이나 북측에 매장이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증평, 음성, 우리 주청장님 고향 쪽 거기 20만 톤이 매장된 거로 일본 사람들이 조사했는데 퀄리티가 안 좋아요. 이거 재련소에 가서 정전하니까 순도 0.7%가 나옵니다. 순도가 낮죠. 공장 가서 enriched uranium 농축을 합니다. 그럼 5%짜리가 나고요. 이거를 공장 가서
전기가 나옵니다. 이 10개 중에 지금 한 2.5개가 원자력 발전 전기죠. 네. 자, 여기까지 건강검진 받을 때 가슴 엑스레이 찍는 거. 예, 큐리 부인이 얘기한 우라늄의 평화적 이용입니다. 자, 그리고 태우고 난 폐연료병은 물통, 수조통에 넣어둡니다. 자, 그런데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것 같습니다. 남성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화면 위에 나오면 웬 트럼프에서 흰 모자 가운 쓴 북한 기술자들이 막대기를 이렇게 끄집어냅니다. 폐연료통에 있던 사용 후 핵연료를 꺼내서 옆에 공장 가서 리프로세싱을 하면 플루토늄 239라는 물질이 나오고요. 이걸 비행기에서 떨어뜨린 게 1945년 8월 9일 나가사키에 떨어뜨린 핵폭탄입니다. 플루토늄을 사용했다고 해서 플루토늄 방식의 핵무기입니다. 자, 간단하게 제가 그렸는데도 복잡해 보이죠, 왠지. 머리 좋은 기술자 과학자들이 야, 이 우라늄은 순도가 높아지면 too much explosive, 폭발하니까 순도를 한번 높이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얘를 가스 형태로 만들어서 이 알루미늄 투구관을 수백 개 만들어 놓고 1분에 500 고속 회전을 했더니 무거운 거 바깥으로 떨어지고 가벼운 거 꺼냅니다. 그랬더니 순도가 90%. 제가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다. 저도 뭐 경제학원입니다. 그래서 대전에 원자력 연구소 친구 박사한테 일주일 동안 제가 가서 물건 보면서 배웠습니다. 그래야지 뭐 설명이 좀 되겠더라고요. 예, 순도가 90%니까 던지면 터집니다. 우라늄을 쓴다니까. 예,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폭탄입니다. 자, 5차 핵실험까지는 플루토늄을 썼습니다. 근데 6차 핵실험에 우라늄을 썼습니다. 차이점은 뭐냐? 핵을 머리에 이고 살다가 핵을 이제 가슴에 안고 삽니다. 왜 그런 표현을 씁니까? 이제 no testing. 얘는 터질지 안 터질지 테스트를 하는데 얘는 순도가 90%이기 때문에 실험할 필요도 없거든요. 그런데 왜 실험을 하죠? 과시한 겁니다. 위력. 그 다음에 이 원심 굴리기 기술만 있으면요, 3층짜리 건물 하나 있으면 만들 수 있어요. 복잡한 시설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핵폭탄 개수가 우라늄 농축에 따라서 시간이 갈수록 빠르게 들어가요. 그 북한 한 50개에서 60개로 저희가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핵을 이제 머리에 이는 상태에서 가슴에 안는 상태로 왔다. 예, 지난주에 미국 정보기관들 협의체에서 모여서 북한은 핵을 포기할 의도가 없다라는 얘기고요. 푸틴이 그저께 기자회견에 그랬죠. 북한은 자체 핵우산을 갖고 있다. 자기네가 안 도와줘도 다 하고 있다. 네, 우리의 대책이 이제 필요한 부분이죠. 예, 미사일은 왜 쏩니까? 네, 이-51 폭격기 싣고 가다가 쏘면 대공포와에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미사일 한 방에 쏘고요. 걱정스러운 부분은 SLBM, 예, 잠수하면서 쏴버립니다. 예, 부산 해운대 앞바다 송이포에 놀러 갔는데 거기서 갑자기 잠수하면서 쏘는 시나리오가 나오는 거죠. 예, 양탄 일성이라고 그랬어요. 2개의 폭탄, 수소폭탄, 하나의 세틀라이트로 가는. 네, 자, 미국과 북한의 역사의 30년 역사를 한 가지로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죠. 예, 저희가 걱정하는 건 이 인간이 당선이 되면 이 인간하고 또 한 번 만날 텐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 걱정이죠. 자, 하여튼 2번을 만났습니다. 판문점에서 한 번 만났고요. 그때 뭐 협상을 했는데 왜 안 됐을까? 왜 안 됐을까? 그리고 앞으로 만나면 어떻게 될까? 네, 그거를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18년 6월입니다. 싱가포르 회담에 세기에 미디어만 3,000명이 왔습니다. 예, 근데 4줄짜리 합의문 하나만 한 거. 네, 호텔 기자들이 호텔비도 안 나왔다고. 네. 트럼프가 처음에는 자기가 3월달 만에 또 해결하겠다고 그러더니 6월달에는 여러분 혼사할 때 상견례 하죠. 또 get to know you 회담이다. 네, 용두 3위로 끝났고요. 이제 6개월 있다가 하노이에서 이제는 물러설 수 없는, 처음에 김정은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영변 핵을 포기할 테니, 예, 미국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11건 중에 민생 부분 5개를 해결해달라고 했더니 트럼프가 You are not ready for the deal. 너 협상할 준비가 안 됐구나. 너 기차 타고 왔더니 60년 시간. 또 내가 비행기 태워서 평양에 내려주고 갈게.
예, 그날 밤에 이용호 최선희가 호텔 1시에 격렬하게 미국 우리는 합리적인 제안을 했는데 이 갱스터 라이프 강도 같은 미국이 우리 요구를 거절했다. 자, 그러면 누가 잘못했을까? 네, 영변 약산 진달래라고 왜 김소월의 시가 나온 이 영변이 핵 개발에 북한 성지가 됐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구룡강이라고 그 앞에 물이 흐릅니다. 이 냉각수가 필요하거든요. 두 번째, 소월이 씻은다고 올라갔던 그 산이 안반산입니다. 바위산. 그러니까 지하에서 아주 테스트하기 좋은 거죠. 미국은 세틀라이트 인텔리전스로 북한의 핵시설을 전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변 핵개발 단지가 북한 핵개발의 성지이긴 하지만 이거는 북한 핵의 less than 50%, 50%가 안 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변 플러스 모든 11건 중에 5건만 해결하려고 하는데 비등비등하지 않나요? 네. 이 유엔 안보리 민생 제재는 돈에 관한 제재가요. 11건 중에 한 건만 해제하면 다 제재가 유명무실화. 그러니까 아파트 거래할 때 것이라고 주방하고 뭐 돈을 3분의 1 내는 거래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스몰 딜이 거죠. 스몰 딜 갖고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예. 이제 이거 관련해서 제가 올해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지금 4월 10일 총선까지 우리는 뭐 한 3주 남았는데 김정은의 도발은 1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1차 방정식은 단순 도발하면 보수층이 결집해서 정부 여당이 유리하다. 그런데 세게 시리어스 도발을 하면 전쟁과 평화의 구도로 가면 그래도 중도층들이 평화가 낫지. 김정은의 고민이 이제 도발 수위를 어느 정도 할 것인가 말이고요. 그러나 4월이 지나가면 도발은 본격화될 겁니다. 왜? 미국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와의 다시 한번 만남을 기대하고 있는데, 트럼프는 지금도 트위터에 그러죠. 김정은 나하고 좋은 친구 사이고 내가 정권을 잡으면 문제를 해결한다. 그러려면 도발이 역설적으로 트럼프한테 필요한 거죠. 네. 제가 조선일보 썼던 이제 결론적으로 가면 북한 내부에서 핵에 관해서는 이제 비핵화는 사실상 물 건너가고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핵 균형 전략으로 가고, 그래서 핵무기 사용 5대 원칙을 법제화했는데 뭐 하는 경우인데 다 김정은이 판단. 그러니까 뭐 김정은이 결정을 하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여기 어린아이가 자꾸 나오는 거는 이거 뭡니까? 얘가 후계자입니다. 절대 아닙니다. 제가 단언코 아닙니다. 두 가지입니다. 세계의 관심을 받고 싶습니다. 얘가 어린아이가 나올 때 안 나올 때 구글에서 노스코리아를 검색해보면 노스코리아 김정은 노로 하면 그냥 수치가 팍 올라가죠. 네, 관심. 영화를 찍는데 조연 배우 하나 데려왔는데 얘 때문에 시청률이 나오는 거죠. 네. 미국 사람들한테서 엊그제도 정보기관에서 와서 이렇게 우리 조선왕조 500년을 보면 영의정이 하는 말씀이 있죠. 임금을 설득할 때. 전하, 종묘 사직을 지키는 길이 옵니다. 그러면 임금이 난 오케이입니다. 종묘 사직을 지키는 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임금한테. 김정은 입장에서는 4대세에서 5대세에서 중요한 거죠. 네. 그러면 언제 누가 나타납니까? 17, 18 되면 나타납니다. 아들이 나타납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여성은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여성분 계시고 제가 좀 결례질지 모르는데 평양 가서 느꼈는데요. 회담하는데 요거 한 3분의 1 망인데 들어가자마자 5분 지나서 담배를 펴대요. 저는 담배를 안 하는데 1시간 만에 정리를 좀 합시다. 밖에 나가서 공화국에서 여성이 담배 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그런 애미 나이는 저 4주 동안 교과서에 가서 집중 받고 그래도 안 되는 건 더 사회주의 국가는 가부장적인 국가입니다.
더 우리 여성분들은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 더 좋아요. 제가 아는 여자분 탈북자는 청진에서 축구 선수였는데요. 왜 탈북했냐니까 연변에 여름방학에 축구 시합하러 갔는데 밥을 먹을 때 자기가 충격을 받아요. 남자들이 다 요리하고 여자들은 앉아서 얘기하고 놀고 식사할 때도 한 상이 먹는 걸 보고 자기네 집에서는 할아버지, 아버지, 여자, 남자 상을 다 구분해서 먹는. 예.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하여튼 여성이 지도자가 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요. 자, 이제 결론적으로 천천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걸 스트롱맨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네. 패권주의자, 헤게모니를 장악하고자 하는 리더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요 사진 오늘 저녁 내일 주말에 혹시 영화 뭐 하나 볼까 하면 넷플릭스에서요 2년 전에 나왔던 뮤넨 디 엣지 오브 전쟁의 문턱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네, 그 챔벌린이 외교적으로 히틀러의 침략을 막아보려고 하는 외교관들의 그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총 한 방 안 쏘는데 긴장감이 영화 끝날 때까지 나옵니다. 자, 이화 정책이죠. 챔벌린은 히틀러를 달래서 물러난 지 1년 만에 암으로 챔벌린이 사망을 했습니다. 히틀러가 공격할 줄 몰랐다. 자, 그 당시에 못지않게 지금 스트롱맨들이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면서 하는 위협이 가고 있습니다. 네, 이 책들 한번 보셨을 겁니다. 이 지리엠이라고 150만 부가 팔렸답니다. 책 써서 그 정도만 팔리면 책만 쓰고 안 돌아다니겠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처럼 책 안 읽는 이게 3만 5천 불인데 이렇게 책 안 읽고도 이렇게 오는 거 보면 신기한 나라입니다. 네, 신기한 나라. 스마트폰 다 본다고 그러는데 글쎄 하여튼 네, 왜 지리의 힘을 제가 소개하냐면요. 2권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고 이 팀 마샬이라는 영국의 분쟁 전문 기자가 얘기를 합니다. 신이여 어찌하여 우크라이나에 산맥을 두지 않으셨습니까? 자, 이거 지도인데요. 그냥 인위적으로 국경선을 그은 겁니다. 여기 무슨 산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넘어오면 넘어오는 겁니다. 자, 일단 공격한 러시아를 탓해야겠지만 이러한 지리의 지오그라피의 상황을 이해하지 않고 있던 우크라이나도 저는 뭐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이미 아까 나온 대로 브레진스키 카타 행정부 때 국가안보부장을 얘기했고요. 자, 나토가 이렇게 확장이 팽창을 했던 거죠. 자, 그러면 러시아가 위협을 느껴서 뭔가 대응을 할 거라는 얘기 나오고, 요 가운데 있는 나라, 요거를 중추국, 피버 스테이트라고 하는데, 좋게 말해서 중추국이지, 나쁘게 말하면 낀 나라죠. 본인이 대책을 세워야죠, 대책을. 네. 빨간 지역이 지금 점령당합니다. 자, 미국 대선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게, 트럼프는 자기가 당선되면 3일이면 이것이 전쟁 끝내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중단은 우크라이나는 그날로서 네, 이스라엘 얘기는 제가 해고요. 자, 지금 살아보니까 국제정치에서는 트랜지션 피어리입니다. 제가 올해 6학년 6반 됐는데 밤에 잘 때 혼자 생각을 합니다. 할머니한테 어렸을 때 하도 한국전쟁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전쟁이라는 게 실제로 나오면 어떨까. 그리고 여성아이는 전쟁 다 겪으셨을 텐데 제 당대에 전쟁이 날까 안 날까 그런 걱정을 해보고 전쟁이 안 나게 해주세요. 70년 동안 전쟁이 없었던 건 한반도에서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1592년에 임진왜란 난 다음에
예, 1644년에 병자호란부터 해갖고요. 전쟁이 거의 100년 정도 한반도에 전쟁이 났습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전쟁이 없다는 건 이거 정말로 기적인데요. 기적의 원인 중에 하나는 우리의 이승만 대통령. 네. 건국전쟁을 뭐 보건 안 보건 이승만 대통령의 해안이죠. 네. 국민소득 70달러의 국가가 국민소득 수만 불의 나라와 상호 방위조약을 맺는 발상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네. 서울에서 조약 매진되는데 없는 돈에 워싱턴에 가서 상호 방위조약을 맺습니다. 저는 이게 지금 한반도를 지키는 힘입니다. 여러분 평택 미군기지 한번 날 좋아서 좀 가보세요. 볼만합니다. 거기서 점심에 피자를 시켜서 먹었더니 카드에 로스앤젤레스 주소가 나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게 미국 영토라는 거죠. 저는 그걸 보고 앉아있습니다. 왜? 미국 사람이 자기네 카드가 되는 지역이 점령당하는 거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래서 오늘 한번 거기 평택 기지 투어 한번 했으면 볼 거 많습니다. 네. weakness in my aggression. 예. 허약함은 침략을 이것 때문에 지금 지키고 있는데 이게 이제 세상에 영원한 게 없는 거죠. 네. 세상에 영원한 게 없는 거죠. 미국도 변하고 있는 트럼프라는 사람이 나오고서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과연 계속 될 것이냐에 관해서 네, 일단 1조 5천억에 달하는 방위비가 뭐 지난번에 이미 나왔죠. 5조로 인상이 될 수밖에 없고요. 돈으로 메꿔야죠. 네. 자, 두 가지죠. 자강 불식입니다. 예, 혼자 못 지키니까 얼라이언스 해야 되고요. 우리가 젤렌스키하고 푸틴이 나오면 그러죠. 푸틴은 나쁜 사람, 젤렌스키 좋은 사람.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푸틴 강한 사람, 젤렌스키 약한 사람. 국제정치 현실을 이미 나토에 가입을 했어야죠. 우크라이나 국회에서 그냥 10년 동안 맨날 가입 찬성 반대로 싸우다가 오늘날 저지겠네요. 네. 트로츠키라는 사람, 네. 1920년 레닌 외교부 장관을 했던 사람. 나는 전쟁에 관심이 없는데 전쟁이 나에게 관심이. 저는 이 말을 요즘 많이 씁니다.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전쟁이 나에게 다가오는데 어떡하겠어요? 네.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멋있죠? 거기 가면 이런 문장이 있더라. If we act as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면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럴 때는 여기서 문제가 되죠.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나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면 그게 문제가 되고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 세일이죠. 항해에 나가기 전에 여러 가지 챙기라는 안보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